자, 바로 내용 보겠습니다. 교과서는 155쪽입니다. 155쪽이고, 자, 실존주의와 실용주의는 어떻게 등장하였는가? 실존주의, 실용주의. 자, 현대 철학을 대표하는 두 사상입니다. 자, 현대죠, 현대. 현대 사상인데, 현대 이전은 근대였습니다. 근대. 근대의 장점이 있었지만, 근대가 세상을 많이 발전시켰지만, 또 한계에 부딪히는 면이 또 있었습니다. 그 한계점 때문에 등장한 게 현대 사상입니다. 세상의 모든 일들은 그 명암이라는 게 존재하죠. 명암, 밝은 면과 어두운 면. 우리가 이렇게 건물을 짓게 되면 남향으로 지었어요. 남향. 그러면은 여기는 밝은 양지죠. 근데 건물 뒤편은 반드시 어둠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어떤 좋은 일이 벌어지게 되면 반대로 어두운 면이 존재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한 학급에서도 어떤 친구들이 아주 즐겁다. 모두가 다 같이 즐겁기는 힘드니까 그러면은 주변에 있는 친구들은 반대로 소외감을 느낄 수가 있죠. 자, 근대 사상. 자, 근대라고 하는 거는 중세, 신중심의 세계관에서 벗어나서 미신이죠. 그래서 인간 중심으로 열심히 철학을 하고 과학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냐? 어마무시하게 발전을 하게 됩니다. 발전. 세상이 너무 좋아지는 거예요. 수천 년간, 수만 년간, 혹은 더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이전까지만 해도 사람들이 빨리 달리는 것은 말 타고 다니는 거. 그 이상은 생각도 못했죠. 근데 자동차가 나왔어요. 이게 무슨 일입니까? 이 사이는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겁니다. 말과 자동차. 엄청나죠? 그전에는 전기가 없었어요. 불을 지폈습니다. 근데 전기가 불이 들어오게 됐습니다. 엄청나죠? 자, 중세와 근대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세상이 엄청나게 좋아질 것이라는 낙관적인 희망을 품었었는데, 자, 합리적 추론을 통해 자연과학 분야에서 눈부신 발전을 거두었는데, 그래서 경제적으로 풍요로워지고 인간 사회가 끊임없이 진보할 것이라고, 진보라고 하는 것은 전진한다는 겁니다. 전진한다는 거. 계속해서 좋아지기만 할 것이다 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던 겁니다. 예전에는 전기가 없었고 차도 없었지만 그래도 먹고는 살았죠. 근데 근대 이후에는 전기도 있고 차도 있는데 근데 나는 가난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소외되는 겁니다. 소외. 자, 드라마를 봅시다. 우리가 드라마를 보면 너무 멋있고 잘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것만 보면 세상이 아주 좋아진 거죠. 근데 막상 드라마를 끄고 현실로 돌아오면 내 삶은 드라마와 다를 수가 있습니다. 제가 너무 비관적으로 이야기를 하죠. 극단적으로 이야기를 했을 때 그런 느낌의 그런 느낌의 감성을 가진 사상이다. 실존주의는 그런 느낌의 감성을 가진 사상이다. 자, 이게 좋다는 게 아니라 그런 느낌의 감성을 가진 사상이 현대에서 주목을 받게 되었다.
우리가 이렇게 세상을 비관적이고 회의적으로 보는 것이 옳다라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을 밝고 긍정적으로 보면서 살아야 되겠죠. 특히나 청소년들은. 하지만 역사를 살펴보고 사상사를 살펴보다 보면 이런 암울한 자 세상에는 명암이 존재하는데 이 명, 밝을 명이죠. 밝을 글자가 엉망이네. 미안합니다. 제가 새로 산 노트북이 적응이 잘 안 되네요. 자, 밝은 측면에 감추어진 어두운 측면. 또 우리가 알 필요가 있는 거죠. 알 필요가 있다. 자, 현대사회 불안이다. 산업혁명 이후 급속한 도시화와 빈부격차, 그리고 물질 만능주의, 기계화, 인간 소외, 비인간화. 자, 여기 이 사진을 봅시다. 사람들이 열심히 일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 일한 결과물이 물건으로, 글자 쓰기가 힘드네요. 다시. 자, 물건으로 대량 판매가 되게 되면 고수익을 누리게 되죠. 고수익. 근데 고수익은 누가 누리냐? 사장님이 누리죠. 사장님. 그러면 이 물건을 만든 노동자들은 월급을 받죠. 근데 얘들은 월급이 작고 그리고 노동은 많이 한다. 그러니까 세상은 쭉 발전되고 있는데 나는 그 속에서 그 어두운 그늘에서 이렇게 힘들게 노동하는 삶이나 보내고 있는 겁니다. 보내게 되는 겁니다. 아주 암울하고 어둡죠. 암울하고 어둡다. 그런데 그런 감성의 철학도 존재한다. 공부를 하는 우리는 지식적인 측면에서 한번 이해하는 시간을 갖는 겁니다. 자, 그리고 자, 여기 그래서 이성에 대한 근본적인 회의를 부추겼다. 우리가 이성을 통해서 과학을 해가지고 세상이 쭉 발전될 것이라고 믿었고 세상이 쭉 발전되는 것만 같았는데 그 대단한 이성의 결과물로 지금 살고 있는 이 현실은 우리에게는 시궁창이다. 자, 그래서 새로운 과학기술은 인류의 번영에 기여하는 것뿐만 아니라 인간의 잔혹함을 보여준다. 수단으로 악용됐다. 자, 큰 공장을 지어놓고 물건들을 막 많이 팔아서 돈이 쌓이고 이 물건들이 많은 사람들이 구매를 합니다. 좋은 세상이 될 것만 같은데, 근데 이 공장에서 노동하는 나는 여기 고생의 고생이다. 그럼 이 사람들은 뭡니까? 우리가 칸트 공부할 때처럼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목적입니까? 수단입니까? 이 사람이 수단이 돼버린 거죠. 수단. 그러니까 자, 근본적인 회의. 인간이 그 대단한 이성으로 발전시킨 이 세상에 대해서 못 견디겠다. 자, 세계대전. 인류의 존망 자체를 위협했다. 과학기술이 발달해서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살 수 있어야 되는데 이 과학기술로 뭘 했냐? 무기를 개발했어요. 그리고 다 죽이는 겁니다. 자, 잘 살자고 이성이 철학도 하고 과학도 했는데 그 철학과 과학의 결과물이 무기를 만들어서 서로 죽이고 있는 겁니다. 웃기죠? 자, 그리고 또 하나 더 봅시다. 여기 보면 문화다원주의가 급속히 팽창했다. 문화다원주의라고 하는 거는 다원주의와 반대되는 게 뭘까요? 다원주의는 마늘다거든요. 마늘다. 굳이 이야기를 하자면 이론주의죠. 그러니까 진리, 좋은 거는 하나다. 근데 나는 이게 좋다라고 생각했는데 저 사람은 저게 좋다라고 생각해. 그러면 우리 둘은 공존하기 힘든 겁니다. 공존하기 힘들어요. 중동에서 전쟁이 많이 나죠. 나는 알라가 신이라고 생각해. 나는 또 뭐가 신이라고 생각해. 둘은 공존하기 힘든 겁니다. 그러니까 쟤들은 악이 되는 거죠. 악. 선과 악이 생기게 되고 한쪽을 박멸해야 되는 거예요. 박멸.
그게 바로 전쟁이에요. 전쟁. 세계대전. 자, 이성이 철학을 했더니 선과 악을 구분해가지고 서로 싸우고 있는 거예요. 서로 죽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진리는 하나만 있는 게 아니다. 자, 문화다원주의가 급속도로 팽창했다. 자, 좋은 삶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모습만 있는 게 아니다. 자, 전통적으로 보편윤리를 추구했는데, 자, 전통적으로 이성에 의한 감정의 통제 등등처럼 지극히 원론적인 당위, 마땅히 해야 할, 이게 바로 당입니다. 왜? 왜? 옳기 때문에. 근데 마땅히 해야 하는 거, 옳기 때문에 이 소리만 계속 반복하고 있는 겁니다. 반복. 근데 구체적인 해결 방안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교과서 넘어가세요. 자, 현대 철학이라고 하면 이제 좀 유명한 게 논리 실증주의라는 게 있습니다. 비트겐슈타인이라고 하는 인물, 매우 유명한 인물인데요. 우리가 지금 윤사 시간에 이 인물을 다루기에는 시간도 많이 걸릴 것 같고, 괜히 또 이야기했다가 머리만 복잡해질 것 같고, 시험에서 또 어디까지 내가 이해를 해야 될지 불안감도 이제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냥 간단하게 소개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논리 실증주의에서 주장하는 바는 윤리학적 발언 자체는 무의미하다. 우리가 윤리학에서 예를 들어서 선하다, 악하다, 옳다, 그런 거 있죠. 추상적인 이야기들, 형이상학적인 이야기들도 있고,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냐, 당위 등등 이런 소리들은 눈에 안 보이죠. 눈에 안 보이죠. 그리고 이게 논리에 맞는지도 알 수가 없습니다. 라고 보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그래서 옳은 삶을 이야기한다라고 하는 이런 윤리 자체가 쓰잘데기 없는 소리들이다. 조금 과하게 표현하자면 헛소리다. 헛소리. 집어치워라. 자, 그런 태도가 바로 논리 실증주의다. 그래서 여기 실증이라는 단어에서 알 수 있듯이 이 사람들은 이런 추상적인 소리가 아니고 진짜로 확실하고 구체적인 내용들만 가지고 학문을 해야 된다. 자, 그런 주장들인데 개인적으로 관심이 가는 친구들은 방학 때 한번 개별적으로 공부를 해보든지 아니면은 저에게 찾아와서 한번 질문을 던져보든지 하고 수업에서는 여기까지만 다루겠습니다. 자, 그래서 현대윤리 사상은 윤리학의 학문적 가능성에 대한 근본적인 회의. 자, 회의. 아까 앞에서도 봤었죠. 자, 합리적 추론, 이성으로 인해서 낙관적 희망을 품었더니 우리가 어떻게 됐냐. 자, 근본적인 회의를 갖게 됐다. 자, 회의를 부추겼다. 근본적인 회의. 자, 여기 또 봅시다. 실존주의는 모든 경우에 적용 가능한 보편윤리가 아니라 개인의 구체적 맥락을 강조했다. 맥락. 자, 진리가 뭐냐에 대한 철학을 실컷했더니 나랑 다른 진리를 가진 사람들이랑 선악 대결이 돼가지고 상대방을 죽이지 않으면은 안 되는, 자, 보편윤리를 했더니 그 결과가 역사적으로 전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전쟁. 내 진리가 지구 전체의 진리여야 하는데 상대방도 내 진리가 지구 전체의 진리가 돼야 되는데 근데 서로가 다른 소리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상대가 악으로 보이는 거죠. 악으로. 자, 이런 철학이나 종교 이런 거는 이제 지긋지긋하다. 지긋지긋하다. 그래서 지금 구체적인 맥락, 내 삶이 중요하다. 내 삶이 중요하다. 여러분들에게도 진리가 중요하냐? 여러분들의 삶, 현실, 또 대학도 가야 되고 앞으로
멋진, 좋은 삶들을 살아나가야 되겠죠. 여러분들의 삶, 브라보, 유어 라이프가 중요한 거죠. 진리가 중요한 게 아니고. 자, 그런, 자세를 보여주는 게 바로, 실존주의다. 현대 철학이다. 자, 보편윤리적 관점에서 보면 모두 상대주의 윤리다. 그렇죠. 내 삶이 중요하니까. 구체적 맥락, 이거 이제 상대적인 거죠. 그런데 이 상대주의가 심해지게 되면은 윤리 자체를 부정하는 탈도덕주의로 빠질 수 있다. 우리가 소피스트라든지 휴մ 이야기할 때 언급들을 했었습니다. 상대적인 윤리적 가치관을 이야기하다 보면 도덕 자체를 부정하게 된다. 자, 그러나 넓은 의미로 어쩌고저쩌고 돼 있는데, 자, 실존주의 프린트를 보면서 다시 이야기를 합시다. 실존주의, 실은 really, 존은 exist, 진짜로 존재하는. 좀 어색한 해석이긴 한데 영어로는 existism, 자, exist, 자, 존재한다라는 거. 이 존재한다라는 게 진리를 말하는 게 아니라 나, 그리고 구체적인 맥락 속에 있는 나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인간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인간은 없죠? 인간이라고 하는 대상이 있습니까? 인간은 없어요. 단지 지금 이렇게 떠들고 있는 성국이는 있어요. 그렇죠? 이 이야기를 듣는 제 앞에 이렇게 학생이 있으면 이름을 부를 텐데 학생이 없어서 이 수업을 듣는 여러분들이 한 명씩 존재하는 거죠. 그런데 플라톤이 이야기하는 인간은 어떤 인간입니까? 성국이를 말하는 게 아니죠. 어떤 인간을 이야기합니다. 그 어떤 인간. 자, 실존주의는 그 어떤 올바른 인간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다. 지금 나, 그리고 여러분, 눈앞에 펼쳐진 현실. 예, 그걸 이야기하는 게 실존주의다. 등장 배경 봅시다. 교과서에 우리가 좀 보긴 했었는데,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칸트를 봤습니다. 칸트 윤리는 이성 그 자체에 대한 절대적 신뢰를 바탕으로 한다. 그렇죠. 이성이 법칙을 짜내면 우리는 그걸 존경해야 되는 거예요. 수행평가에서 이거 놓친 친구들 많더라고요. 유일한 존경의 대상은 법칙이다. 자, 그런데 칸트의 이런 도덕 철학들은 현실적인 문제는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관념적으로, 독일 관념론이라고 했죠. 어떤 추상적인 철학의 원리만 이야기할 뿐입니다. 자, 반해겔, 반관념, 반합리, 반이성주의 경향이 현대에 등장했다. 자, 현대. 자, 해겔에 대해서는 수업 시간에 잠깐 언급했던 반도 있고 아닌 반도 있는데, 자, 이 해겔이라고 하는 철학자는 칸트와 함께 독일 철학을 대표하는 한 인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제 수업으로 돌아와서 이야기할 일이 있으면 다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도구적 이성의 만연이다. 자, 진리를 추구하는 이성이 아니라 잘 먹고 잘 사는 그 방법을 추구하는 이성, 도구적 이성이다. 기억이 나는가 모르겠네요. 자, 홉스, 우리의 감정은 평화를 추구하고 우리의 이성은 평화에 뭘 제시한다? 조항들을 제시한다. 자, 이성,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는 게 도구적 이성이다. 자, 도구적 이성의 만연이다.
우리가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잔머리는 아주 잘 굴릴 수가 있습니다. 그랬는데 후유증이 생기게 되고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도구적 이성이 바로 물질 만능주의를 말하는 겁니다. 돈이면 최고야. 돈 잘 버는 기술은 이성에서 나오죠. 그게 바로 도구적 이성입니다. 사기꾼이 사기쳐가지고 돈 많이 벌죠. 그것도 도구적 이성입니다. 이성. 자, 이렇게 사람들이 머리는 좋아졌는데 그 좋은 머리로 서로를 돕고 도덕적으로 살기 위해서 이성을 열심히 쓰는 게 아니라 돈을 벌고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이성을 너무 많이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 소외 문제가 대두되게 된다. 자, 나치즘, 파시즘. 제가 아까 전쟁 이야기를 했죠. 자, 우리가 옳아요. 근데 여기 한 국가라고 합시다. 한 국가와 한 국가가 있습니다. 우리 국가가 정말 뛰어나고 좋은 국가 같아요. 전 세계가 우리와 같아지는 것이 옳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반대로 이 나라도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두 나라는 상대를 없애버려야지만 본인들이 존재할 수 있는 겁니다. 자, 나치즘. 우리가 히틀러 알죠? 히틀러. 자, 요거. 하이, 히틀러. 알죠? 전체주의라고 합니다. 독일 사람들은 그때 당시만 해도 최고로 우수한 집단이었습니다. 우수했습니다. 우수하다라는 건 좋잖아요. 우수하면은 발전하잖아요. 근데 이 우수한 걸 가지고 전쟁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이성과 객관성과 보편성에 대해서 절망하게 됐다. 논리실증주의, 윤리학적 발언은 무의미하다. 문화다원주의의 팽창으로 보편윤리가 무력화됐다. 교과서에서 봤던 부분인데 생철학의 등장, 세계의 본질은 맹목적 의지. 그래서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런 어떤 회의주의적인 생각들, 세상에 대한 실망, 역사가 고대부터 해서 현대까지 왔는데 이것이 아름답게 쭉 좋게 왔었으면 좋았을 건데 지금까지 살아온 게 뭔가 우리가 잘못 살아왔다라는 반성. 개인으로 봤을 때도 그렇죠. 우리가 어린 시기가 있고 성인기가 있는데 이렇게 시간이 흘러옵니다. 그동안 이런 일 저런 일 겪으면서 살아왔어요. 나름대로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왔을 겁니다. 근데 성인이 돼서 지금 현재 내 모습을 보니까 내가 잘못 살아왔구나 하는 그런 어떤 회한이라고 할까요? 회한. 사람은 충분히 이런 거 느낄 수 있죠. 우리 인류가 역사가 그런 회한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등장한 게 바로 생철학이다. 쇼펜하우어는 서양 철학자 중에서 불교 철학을 이해하고 진지하게 받아들였던 인물 중에 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봤을 때 세계는 어떻냐? 고상한 이성이 발전해온 세상이 아니라 단지 맹목적 의지, 욕구, 충동들이 뒤섞인 어떻게 보면 아수라장입니다. 아수장이 아니라 아수라장인 겁니다. 자, 인터넷에서 쇼펜하우어 얼굴을 한번 찾아봅시다. 자, 이 인물이 좋다 나쁘다라기보다 얼굴을 봅시다. 생철학을 하는 인물의 표정입니다. 세상을 아름답게 보는 표정은 아니죠. 아름답게 보지는 않는다. 자, 쇼펜하우어. 자, 이 쇼펜하우어는 세상 사람들은 맹목적 의지나 욕구, 충동으로 뒤섞여서 살아가는 세계의 본질은 그렇다. 세계는 종의 보존을 위한 투쟁의 장면으로 그냥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 투쟁하면서 사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존재할 수 있는 세상 중에서 최악의 세계다. 염세주의 알고 있죠? 무슨 뜻인지. 세상은 고통이다. 자,
불교의 불교 공부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쇼펜하우어의 철학은 서양의 지금까지의 철학처럼 이성적이고 이론적이고 논리적이고 그런 게 아니라 직관적이고 비합리적이다. 자, 그런 생철학이 등장했던 시기가 현대입니다. 자, 그러면은 실존주의 사상의 등장. 획일화된 대중사회에서 주체성을 회복하려는 시도로 개인의 소중함을 강조했다. 이성주의, 획일화된 전체성에 대한 반발로 이성주의, 획일화된 전체성에 대한 반발, 반이성적이고 비합리적 경향을 보인다. 자, 앞서 이야기했던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이성이 발전해서 세상이 좋아질 거라는 희망을 갖게 되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것이 와르르 무너집니다. 전쟁도 하고 인간 소외도 겪고 그래서 이제 사람들은 획일화된 좋은 거 그런 거 없다. 내 앞에 펼쳐진 삶을 각자 알아서 각자 도생하자. 각자 도생하자. 진리의 주관성을 강조하는 그런 풍토 속에서 등장하게 됐다. 비인간화되어가는 인간의 현실을 고발했다. 자, 실존이라는 단어.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상황의 직면에 항상 선택하고 결단해야만 하는 개인이다. 자, 그렇습니다. 우리들은 그런 개인이다. 자, 구체적이고 개별적 상황에서 항상 선택하고 결단해야만 한다. 지금 여러분들 앞에 진리가 중요하냐라고 하면은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거는 당장 내가 어떤 학과를 선택해서 어떤 직업을 선택하고 또 어떤 사람을 만나고 어떤 지역에 가서 살고 그런 거 이거 전부 다 뭐랄까 결단입니다. 결단. 저도 뭐 많은 인생을 살았다라고 이야기하기는 힘들지만 여러분들에 비해서는 뭐 2배 이상 살았죠. 2배 이상 살았는데 과거를 돌이켜보면 내가 그 순간에 그 학교를 선택하지 않았다면 이 전공을 선택하지 않았다면 그 사람을 만났었더라면 그 사람을 잡았었더라면 그 사람과 가까워지지 않았었더라면 내가 그 책을 좀 어릴 때 봤었더라면 그 책을 보지 않았더라면 등등 수많은 선택의 기로에서 제 인생은 다른 기로로 갈 수도 있었는데 이런 모습으로 흘러갔습니다. 여러분들도 앞으로 그렇게 살아가겠죠. 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진리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구체적인 상황, 직면한 거, 그 속에서 결단하는 거, 그게 더 중요하다. 아이고. 그래서 스스로 끊임없이 자신의 참모습을 주체적으로 찾아가고자 한다. 자, 실존주의의 핵심 용어가 바로 실존이다. 실존. 그런데 이 실존에 대해서 이해하는 방식은 차이가 있다. 키에로케고르라는 인물이 있죠. 그 다음에 사르트르가 있죠. 그 다음에 야스퍼스, 하이데거. 이 사람들은 실존,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것처럼 자, 진리의 주관성, 그리고 주체성 회복, 전체성에 대한 반발, 이런 입장들을 취하고 있지만 실존에 대해서는 조금씩 입장의 차이가 있다. 실존주의는 크게 봤을 때 무신론적 실존주의와 유신론으로 나눠집니다.
자, 내가 지금 구체적인 나의 현실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라고 했을 때, 어, 신과 관계를 맺으면서 나를 찾아 나가야 된다. 이게 바로 유신론이고, 신을 언급하지 않고 나 스스로 살아나가야 된다. 이게 무신론입니다. 무신론적 실존주의다. 실존주의이긴 한데, 신을 언급하지 않는 실존주의. 자, 사르트르 봅시다. 사르트르, 무신론적 실존주의다. 자, 지금 이 사르트르의 이 지문이 이 사르트르의 주장이긴 한데 실존주의를 전체적으로 잘 이해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글입니다. 자, 봅시다. 칼은 만들어진 물건이죠. 자, 칼은 만들었습니다. 누군가가 용도를 고려해서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걸 만들 때 어디에 사용되는지 알지 못하고 만들진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칼이 잘 존재하는 방식은 정해져 있습니다. 잘 잘라지는 거, 잘 자를 수 있는 거. 칼이 잘라지면 안 되겠죠. 칼이 잘라야 되겠죠. 자, 그래서, 자, 본질이라고 하는 거는 만들 때 용도, 요게 본질입니다. 근데 실존은 우리 눈앞에 있는 칼, 요게 실존입니다. 실존. 존재하죠. 존재합니다. 근데 존재하는 게 먼저가 아니라 용도가 먼저 있고 그러고 나서 존재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근데 인간을 봅시다. 인간은 본질이 먼저 규정된 후에 실존하진 않는다. 인간은 만들어졌습니다. 자, 이게 무신론적 실존주의이기 때문에 신이 만든 건 아니죠. 신이 만든 건 아니다. 자, 신이 인간을 만들 때 너는 이렇게 살아라 라고 본질을 규정해주고 만들었다면 인간은 신의 뜻에 부합하면은 그게 올바르게 존재하는 겁니다. 근데 사르트르는 무신론이죠. 무신론. 그러니까 우리의 본질을 먼저 규정해준 존재는 없다. 인간은 그냥 존재부터 하는 거다. 그리고 여기 우연이라고 했죠. 우연한 만남을 거치면서 자신의 모습을 드러낸 후에야 어떤 존재인지 정의하게 된다. 여러분들이 지금 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 학교에 여러분들이 계획적으로 들어온 사람들은 없죠. 나름대로 생각이 있어서 왔겠지만 살다 보니까 이까지 흘러온 겁니다. 그래서 살다 보면 사람들을 만나다 보면 그러면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나중에서야 비로소 스스로 자신을 만드는 자가 된다. 먼저 신이 이렇게 살아라 만들어 놓고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사는 게 아닙니다. 아니라 우연히 존재하는데 살다 보니까 우리가 삶의 의미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 2번 읽어봅시다. 무신론적 실존주의. 신에 의해 미리 계획되고 그의 모습에 따라 창조된 존재가 아니라, 자, 창조된 존재가 아니라, 창조된 존재라고 하면은 신이 인간의 본질을 규정하게 되겠죠. 신이 인간을 만든 이유가 있을 테니까. 근데 그게 아닙니다. 신 없이 홀로 남겨진 상태에서. 자, 제가 여기 줄을 꺼놨습니다. 인간은 우연히 내던져진 존재다. 영화를 보면 제가 좋아했던 영화에 보면 그런 장면이 등장합니다. 어떤 주인공이 갑자기 펑 하는 특수효과와 함께 사막 한가운데 떨어졌어요. 그리고 정신을 차렸는데 본인이 왜 여기 있는지 모르는 겁니다. 사방을 둘러봤습니다. 본인을 괴롭히는 사람도 없고 본인을 힘들게 하는 사람도 없고 그런데 내가 왜 여기 있는지를 모르는 겁니다.
그리고 동쪽으로 가야 될지 서쪽으로 가야 될지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는 겁니다. 자, 누군가가 괴롭히지 않는다는 의미에서 그 사람은 자유롭습니다. 그렇죠? 그것도 일종의 자유입니다. 자유. 근데 그 자유는 어, 자유가 아니죠. 또 어떻게 보면. 이해가 됩니까? 괴롭힘을 당하지 않고 구속받지 않는다라는 의미에서 자유로운데 내가 왜 여기 존재하고 무엇을 어떻게 해 나가야 되는지를 모르는 겁니다. 답답해 미칠 노릇이죠. 답답해 미칠 노릇이다. 자, 실존주의적인 철학을 이렇게 하다 보면 우리는 우연히 내던져진 존재다. 그리고 인간은 어떤 필연성도 가지지 않는다. 존재하지 않는다고 해도 전혀 문제가 될 것 없는 자, 가슴 아픈 표현입니다. 여분의 잉여물이다. 잉여물. 슬프죠? 잉여물이다. 우리는 여분의 잉여물이다. 잉여다. 자, 그 다음에 자유의 부조리. 그래서 이 자유라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역설적이다. 역설적이다. 어, 역설적이다. 인간은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가졌지만 사막 한가운데서 동서남북 어디로 가도 나에게 간섭하는 사람은 없지만 그렇지만 내가 이 사막에 떨어져 있는 것 자체는 선택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게 미치고 미칠 노릇인 겁니다. 여러분들이 앞으로 성인이 되면 그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는 그런 상황에 놓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어떻게 하다가 이까지 흘러왔는지 그걸 잘 모르겠으면 가슴이 답답해지겠죠. 우리의 인생을 살펴보면, 인생을 돌이켜보면, 자, 내가 왜 여기 있는지 필연성을 알지 못하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자,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는 자유를 가지긴 했지만 자유로움 자체를 선택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자유에 따라 주어지는 불안을 계기로 우리는 고민을 하게 되죠. 발버둥치게 되죠. 고민하고 발버둥치는 그 과정이 우리가 철학하는 거고, 사색하는 거고, 정신적으로 성장해 나가는 거고, 그러다가 자신을 찾게 된다. 자신을 찾게 된다. 자, 그런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자기를 기만하는 사람들이다. 자, 기만이 뭡니까? 기만. 기만. 이건 그냥 어휘인데, 속이는 게 기만이죠. 속이다. 스스로를 속이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뭐랄까, 적절한 비유가 될지 모르겠는데, 정신승리하는 거 있죠. 이게 뭔지 알죠? 분명히 객관적으로 봤을 때 나는 잘못되고 있어. 근데 마음속으로는 괜찮아 라고 스스로 착각하고 있는 거. 정신적으로 어떻게 보면 정신적인 마약을 먹는 거. 그게 이제 자기 기만이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자유는 형벌이다. 왜 있는지를 모르고 떨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무한 자유에 대한 불안에서 도피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취하는 방식이다. 불성실성이다. 자, 저도 학생 때 그랬고, 그리고 제가 학교에서 이제 학생들을 보면서 그런 경우들을 많이 봅니다. 내가 지금 학교에 지금 책상에 앉아 있습니다. 내가 지금 학생 신분입니다. 학생 신분. 근데 내가 선택한 게 아니에요. 앉아 있는 내가 지금 어떻게 하다가 여기 앉아 있는지 상황 파악이 잘 안 됩니다. 상황 파악. 저도 잘 안 됐습니다. 학교 다닐 때. 상황 파악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이 상황에 대해서 내가 성실하고 싶습니까? 성실하고 싶습니까? 내가 이런 공부를 하려고 한 것도 아닌데, 이런 공부하라고 시키고 있어요, 어른들이. 그러면은, 열심히 하고 싶습니까? 하고 싶으면은 대견하죠. 그렇다고 뭐 안 하고 싶다고 해서 제가 잘못됐다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자, 이야기가 계속 옆으로 새네요. 자, 다시 수습이 안 됩니다. 자, 다시 읽어봅시다. 자유는 형벌이다.
형벌이다. 여러분들은 지금 학생 신분에서 구속받고 있는 것 같지만 어쨌든 자유가 있습니다. 무슨 자유냐? 학과 선택. 여러분들 마음대로 할 수 있죠. 그리고 공부 열심히 하고 안 하고 여러분들이 선택할 수 있습니다. 아, 자유가 없는 것 같지만 그 속에서도 할 수 있는 거는 여러분들의 자유다. 자유다. 근데 내가 지금 학생이 돼 있는 것 자체는 내가 선택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 상황 파악이 잘 안 돼가지고 심사숙고해서 제대로 된 선택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대충대충 해버린다. 대충대충. 대충대충 해버리고 그래도 괜찮아 라고 이제 착각하는 거죠. 착각. 이게 바로 자기기만이다. 자, 쉬운 말로 어려운 말은 자기기만이고 쉬운 말로 불성실성이다. 불성실성이다. 자, 지문을 읽어봅시다. 인간은 스스로 만들어 나가는, 여기부터, 인간은 스스로 만들어 나가는 것 이외에는 아무것도 아니다. 라는 것은 실존주의의 제1원칙이다. 자, 스스로 만들어 나가죠. 자, 스스로 만들어 나간다. 자, 신이 인간을 만들어가지고, 뿅, 만들었어요, 인간을. 그리고 인간, 이렇게 만들어진 인간은, 오, 주여, 주님의 뜻대로 살고 싶습니다. 해서 그 뜻에 부합하게 살면은 되는 게 아니고, 누가 만들어준 사람이 없다 그랬죠. 그냥 우연히 던져져 있는 겁니다. 누가 만들어주지도 않습니다. 내가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것 이외에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게 바로 실존주의의 제1원칙이다라고 사르트르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주체성이라 부른다. 자, 스스로 만들어 나가는 게 주체성이다. 왜? 남이 만들어주지 않으니까. 실존주의의 첫걸음은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그 자신의 실존에 대해 주인이 되게 하고 자신의 실존에 대해 전적으로 책임지는 것이다. 자, 책임지게 하는 것이다. 사람이 자기 자신에 대해 책임이 있다라고 말할 때 그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만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모든 사람에 대해 책임을 진다는 뜻이다. 자, 여러분들의 이제 가족이 있습니다. 가족을 여러분들이 선택한 게 아니죠. 선택한 게 아닙니다. 하지만 나는 누군가의 자식이고, 나는 누군가의 언니고, 나는 누군가의 동생이고, 그렇죠. 상대방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상대방. 상대방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람들도 우연히 내던져져가지고 나랑 관계를 맺고 있는 거죠. 우리는 서로가 각자를 만들어 나가는 그런 관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와 우리가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잖아요. 이때 불성실성. 내가 누군가의 자녀로서 내가 우리 부모님의 자식이 되려고 된 것도 아닌데 대충 살아버린다. 이건 바로 자기기만입니다. 자기기만. 왜 던져졌는지 모르지만 누군가가 만들어주는 사람은 없어요. 스스로 만들어 나가야 돼. 그러면은 내가 왜 주변 사람들과 관계를 맺었는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그 사람들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는 겁니다. 책임 있는 자세를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자, 무신론적 실존주의를 봤다면 자, 유신론적 실존주의도 한번 봅시다. 유신론적 실존주의. 자, 유신론적 실존주의는 신을 통해서 나의 실존을 찾아 나간다. 뭐 그런 입장이 되겠습니다. 주체적 단독자다. 오직 주체적인 자기 한 사람, 다른 사람으로는 도저히 대체될 수 없는 한 개인만의 고유한 특성을 지니는 존재다. 단독자다. 단독자. 자, 이거 뭐 참고 삼아 읽어보면 되겠고, 이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주체적 실존의 3단계다. 자,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살다 보면 1단계에 머물게 됩니다. 이름이 미적 실존이죠. 미라고 하는 게 뭐 아름다울 미라고 볼 수도 있는데, 어쨌든, 감각적이고, 향락적, 어떤 즐거운 것만 좋아하는 것.
그게 좋잖아요. 웃고 즐기고 떠들고 놀고, 해서 걱정 없이 살면 좋죠. 어, 별 생각 없으면 그렇게 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철학적인 반성과 사색, 숙고 등등 이런 것이 없다면 즐기면서 살게 되는 거죠, 그냥. 근데 그렇게 살다 보면 반드시 우리 인생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가 않습니다. 어떤 시련에 봉착하게 되죠. 시련을 만나게 됩니다. 자, 무책임한 방종으로 인격이 동요됩니다. 이렇게 사는 게 아닌데? 하는 생각을 갖게 되는 겁니다. 자, 절망에 부딪히게 되죠. 이거 제가 예를 든 게 아니라, 키에르 케고르가 예를 든 거예요. 전설의 바람둥이 돈후안이다. 바람둥이가 뭡니까? 그냥 즐겁게, 자유롭게 연애하고 다닌 사람이죠. 어, 자, 이런 것뿐만 아니라, 자, 술을 먹으면 기분이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술을 퍼먹다 보면 문제가 되겠죠. 일상생활 속에서 성실하게 살 수도 없고, 그리고 건강이 나빠지고, 그러다가, 지금까지 내가 잘못 살아왔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살다 보면 인격이 동요하게 되고 절망에 빠지게 된다. 그래서 내가 이제 좀 성실하게 살아야 되겠구나. 윤리적으로 살아야 되겠구나. 여기 소크라테스를 예를 들었습니다. 철학의 이제 대표적인 인물이니까 이렇게 적어놓은 것 같습니다. 자, 윤리적 실존, 보편적 윤리 규범을 준수한다. 자신의 유한성을 자각한다. 자, 그렇죠. 술 실컷 먹으니까 안 되겠구나. 그리고 남을 사기치고 다니면서 돈을 막 벌다 보면은 그게 영원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은 또 인격이 동요하게 되죠. 그래서 인간은 유한합니다. 마음대로 살면은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 그래서 선하게 살고자 노력해야 되고 아무리 윤리적으로 살아도 언젠가 죽음에 다다를 것이다. 아, 자, 그러면은 내가 이런 식으로 살았을 때 과연 좋은 사후세계가 다가올 것이냐? 불안해진다. 절망에 빠진다는 겁니다. 자,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내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삶이 내가 옳다라고 생각했던 삶이 과연 신도 그래 잘 살았어 라고 인정해 줄 수 있을 것이냐? 그건 모를 일인 겁니다. 어, 제가 앞서 전쟁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중동에 보면 이 사람들은 어, 종교, 신앙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아주 진지하고 각별합니다. 이 사람들은. 이 사람들은 그게 진리인 줄 압니다. 그래서 전쟁을 하죠. 전쟁. 근데 죽었을 때 자기들이 옳다라고 믿고 전쟁을 했었는데 그게 아닐 수도 있잖아요. 아닐 수도 있잖아요. 어, 자, 우리가 선하다라고 생각하는 거, 그거는 선이 아닐 수가 있습니다. 인간적인 기준이죠. 그래서 종교적 실존, 신 앞에 다가가야 하는 겁니다. 신 앞에 홀로 서서 내가 나 스스로와 맺은 관계들을 바라볼 때 절망이라는 병에서 벗어나 참된 자기에 도달한다. 참된 실존이다. 그래서 자, 윤리적인 실존도 철이 좀 든 거긴 한데 근데 제 아무리 자기가 옳다라는 삶을 살아도 그게 죽음 이유는 아닐 수가 있다. 초월자가 봤을 때는 아닐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신과 인간의 수준 차이를 비교해 보면 개미와 인간의 수준 차보다 아마 더 날 겁니다. 아주 많이 날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옳다라고 하는 게 과연 신도 그렇게 봐주실 수 있냐라는 거. 그런 삶의 자세로 겸허하게 바싹 엎드려가지고 신에게 다가간다면 그러면은 참된 자기에 도달할 수가 있다. 자,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쳤지만
자, 이 사례 여러분들이 아는 친구들도 있을 건데 모르는 친구들도 많을 겁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과제입니다. 과제. 과제. 자, 수업 시간에 이야기한 반도 있지만 이야기하지 않은 반들은 따로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한번 찾아보기 바랍니다. 두 번째 유심론적 실존주의. 키에르케고르, 야스퍼스. 자, 이 사람의 이제 표현만 조금 보면 되겠습니다. 한계 상황이다. 한계 상황. 현 존재는 한계 상황에 직면하여 자기의 유한성을 깨달아. 유한성이라는 거. 내가 아무리 내 맘대로 잘 산다고 했지만 나중에 보니까 후회하게 되는 거예요. 후회하게. 이게 유한성이다. 유한성. 후회 없이 살았는데 나중에 병들어서 힘들어진다. 유한성입니다. 인간은 무한할 수가 없다. 그걸 깨달아야 된다. 그래서 철저히 좌절해야 된다. 인간은 유한하구나. 나는 결국 죽을 수밖에 없구나. 신이 봤을 때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라는 것을 철저히 저절하다라는 표현이 더 적합하겠네. 자, 이렇게 좌절하는 그거, 내가 이제 여러분들이 살다 보면 이제 좌절감을 맛볼 때가 있습니다. 어린 나이에 좌절감을 맛본 친구들도 있겠지만 살다 보면 어떤 좌절감을 맛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도 있었습니다. 자, 그런 좌절은 뭐냐? 초월자라고 돼 있는데 신이 전달하는 암호다. 자, 인간아라고 하니까 그렇네. 사랑하는 나의 인간아라고 합시다. 자, 신이 인간에게 너 좀 깨달아라라고 신호를 주는 거예요. 신호를. 자, 마음대로 방탕하게 살았어요. 방탕하게 살다가 암이 걸렸네. 암이 걸렸어요. 암이 걸려서 이 생활을 바꿨습니다. 방탕이 아니라 아주 절제된 생활. 그리고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주변에 이제 인간관계라든지 부모님에게 잘하고 이렇게 후회 없는 삶을 살고자 바싹 긴장? 아니면 정신 차리고 긴장이 아니고 정신 차리고 살게 됐습니다. 그래서 암이 걸리기 이전보다는 더 좋은 삶을 살게 된 거죠. 그러면 이 암은 뭐냐? 일종의 축복이죠. 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초월자가 인간에게 암호를 던져주는 겁니다. 이 시련이라고 하는 이 암호를 통해서 너 좀 깨달아라. 자, 좌절을 계기로 참된 자기 자신으로 실존이 되어간다. 한계 상황이란 상황 내의 존재인 인간. 자, 여기 표현. 자, 뭐 특별한 내용은 없는데 한계 상황이라는 거. 그 다음에 요거 상황 내 존재. 인 인간이 결코 피하거나 극복할 수 없는 근원적 상황. 자, 근원적 상황. 우리는 죽음 피할 수 없죠. 병들면 고통 피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경쟁 사회를 살고 있기 때문에 일종의 폭력적 투쟁 맞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랑에 실패하는 경우 반드시 있을 거다라고 하면 제가 악담하는 게 되는데 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아름다운 사랑만 하다가 죽는 사람은 아마도 극히 드물 것 같습니다. 자, 사랑의 투쟁, 죄책. 살다 보면 죄책감 때문에 고통스러울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들은 근원적 상황이다. 자, 인간이라면 필연적으로 맞부딪히게 된다. 불교에서 그런 이야기 하죠. 생로병사.
딱 태어나자마자 생로병사는 필연적으로 겪게 되는 겁니다. 인간이라면. 그런 것처럼 자, 야스퍼스는 신이 상황 내 존재인 인간에게 좌절감을 맛보게 하는데 그것은 일종의 암호다. 좌절감은 인간이 한계 상황이라고 하는 근원적 상황에서 맞부딪힐 수밖에 없다. 그래서 실존은 자기가 되어야 됩니다. 한계 상황의 직시를 통해 진정한 존재 자체로의 초월에 이를 수 있다. 자, 직시가 뭡니까? 눈 똑바로 뜨고 보는 거죠. 정신 똑바로 차리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상황들을 신이 주는 암호를 정신 똑바로 차리고 보게 된다면, 그러면은 삶의 진정한 의미를 알게 될 것이다. 진정한 의미를 찾게 될 것이다. 실존은 초월자와의 사귐을 통해서 실현된다. 자, 사귐. 자, 신과 관계를 맺으면서 신이 일종의 스승이 돼가지고 인간에게 깨달을 수 있는 암호, 그 좌절을 줍니다. 그 좌절을 헤쳐나가는 과정에서 신의 그 높고 깊은 뜻을 알게 되고 그 뜻을 통해서 진정한 존재로 초월에 이를 수가 있다. 제가 지금 설교하는 기분입니다. 자, 내려가세요. 하이데거, 무신론적 실존주의다. 현 존재, 지금 여기 있는 현실적인 인간 존재를 현 존재라 부른다. 인간의 미래는 이미 정해진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창조해 나가는 것이다. 자, 하이데거는 현 존재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지금 여기 있는 자, 무신론적 실존주의입니다. 하이데거는 신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신 없습니다. 자, 현 존재는 죽음이 필연적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죽음에 이르는 존재다. 죽음에 이르는 존재다. 필연적으로 불안과 염려, 공포를 느끼게 된다. 죽음은 현 존재에게 자신의 유한성, 각자성, 실존성. 자, 각자성. 이거 한번 찾아보세요. 사전에서. 숙제. 아이고. 숙제. 자, 숙제는 각자성의 뜻. 자, 게시판에 올려주세요. 자, 계속해서 봅시다. 자, 죽음이라고 하는 사실을 현 존재가 이 죽음을 인지합니다. 내가 죽을 수밖에 없구나. 자, 이 두 가지 트랙이 있습니다. 두 가지 트랙. 1번 트랙, 2번 트랙. 이거는 죽음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얘는 죽음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대충 살고 얘는 똑바로 정신 차리고 산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죽음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게 되면 현 존재가 안주하면서 살았습니다. 내가 지금 이 정도 돈과 이 정도 친구와 이 정도 사회적 지위 이런 거 가지고 집, 차 가지고 뜨뜻하게 잘 살지 뭐 라고 안주했었습니다. 근데 죽으면 뭐가 됩니까? 다 없어져 버리죠. 없어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전락이라는 표현을 쓴 겁니다. 이거 전부 다 내 사랑하는 친구, 내 소중한 돈, 그리고 열심히 노력해서 얻은 사회적인 위치, 집, 차, 네?
등등 내가 안주했던 이 세상이 내가 죽어버리게 되면 아무것도 없잖아요. 자, 그래서 죽음의로의 선구. 선구가 뭡니까? 먼저 가보는 거죠. 죽음이라고 하는 극단적 상황을 아직 안 죽어봤지만 먼저 다가가서 느껴보는 겁니다. 불안 앞에서 도피하지 않고 견뎌낼 때, 자, 그런 죽음을 생각하게 되면 불안해지는데 그 불안을 견뎌낼 때 비로소 실존성을 회복하게 된다. 제가 이제 최근에도 이제 장례를 한번 치렀고, 장례를, 제가 근 몇 년간 몇 차례 이렇게 치렀습니다. 어, 그러면서 이제 가족,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돌아가신 모습을 보고, 생전에 내 앞에서 살아서 말씀하시고 움직이시던 그런 한 사람이, 딱딱한, 뭐랄까, 딱딱한 주검? 마네킹과 같이 딱딱하게 굳어있는 그런 모습을 보고, 어, 무슨 생각을 했냐면, 어, 그 할머니, 할아버지에 대한, 뭐랄까, 생각보다는, 어, 제 생각을 더 하게 되더라고. 아, 나도 저렇게 되겠구나. 그런 생각에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자, 그런 거, 죽음의로의 성공. 음, 그런 성찰과 반성과 사색의 기회는 실존성을 회복하는 계기가 된다라는 거. 자, 실존주의 철학. 제가 조금 이 부분은 비합리적인 특징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할 때 조금 날려서 이야기한 좀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 좀 진지하지 못하게 이야기한 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우리가 수업을 통해서 얻어야 되는 부분은 실존주의의 윤리적인 의미, 그리고 이런 의미, 그리고 등장 배경, 그다음에 각 인물들이 취하는 차이점, 차이점들을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